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시간이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책에서 내가 뭘 배울 것인가. 그러니까 그 책마다 배울 게 많이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에 따르는 보람이 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를 원하고 그 아이디어를 제 일이나 또 저의 삶이나 라이프 사이클이랄까 거기에 반영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던 자아도취 속에서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드릴 그 합의의 기술이라는 책은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많은 책들과 매우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뭐냐면 실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엄두가 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잘할 수 없겠다는 그 부담감. 그러니까 제가 많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자기개발에 대한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렵다고 느낀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해볼 만하다, 도전할 만하다, 이건 괜찮다, 이건 내가 배워가지고 잘 써먹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합의의 기술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저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합의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저의 소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안을 다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이제 강의 특강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걸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장기 플랜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장 적용할 때 이렇게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하기 위한 기초작용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무엇부터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 합의의 기술을 마치 3년 후에 내가 이걸 실천하겠다. 근데 3년 후에 실천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내가 먼저 할 게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에 대한 절망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몇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 너무너무 잘하는 제 후배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매우 실력이 좋은 친구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그 후배가 미국으로 출국할 때 개인적으로 매우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 가더니 소식이 딱 끊어졌어요.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메일도 있으니까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전에는 페이스북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전화 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 대화할 수가 없었죠. 근데 한 3, 4년이 지나더라도 전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간간히 그 간접적으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 정도로 소문을 들었지만은 실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 5년 지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데, 방학 때다 이거죠. 나와 있는데 뭐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나서 차 한잔 하면 어떨까요? 뭐 뵌지 오래돼서 안부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났죠, 당연히. 만나서 그를 딱 만났는데 기대 이상으로 그는 풀이 주고 있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만날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친구가 공부를 매우 잘하는 탁월한 우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미국 가서 이제 드디어 4년 정도, 5년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실력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도 폭이 넓어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뭘 배웠을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제 아주 호기심에 딱 만났는데, 도리어 제 앞에 보이는 모습은 엄청나게 풀이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말도 큰 소리도 내지 않고요, 조용히. 제가 의외의 모습이라서 제가 거꾸로 반문을 했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그 유학생활에 그렇게 힘이 드는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왜 잘 안 되는가? 왜 전공을 박사 논문을 뭘 써? 논문이 왜 혹시 주제가 안 맞아서 교수님하고 트러블이 많은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돼서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조용히. 자기는 유학을 갈 때 보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인류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자기가 이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인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서너 가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쭉 이렇게 저한테 한두 시간 걸쳐서 쭉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다름이 뭐였냐면, 레포트를 쓰는데, 레포트 이제 뭐 다양한 수업을 받으니까 레포트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레포트를 쓰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도서관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교실하고 기숙사 숙소하고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과제 레포트를 정말 성심성의껏 잘 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점수가, 그 레포트에 나온 점수가 좋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뭐 이렇게 나온다면, 뭐 D는 없는 거예요. A, B, C 정도 나온다면 C가 나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 옆에 있는 미국 친구들, 동료들을 보니까, 이제 친구들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A나 B가, 특히 A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양과 질에 있어서 페이지 수 있잖아요. 한 20페이지를 썼는데 3페이지 쓴 사람은 A를 주고 20페이지 쓴 사람은 C를 주니까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여러 가지 불만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차별하는 것 같다. 그런 불만이 있는데 원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느 날 한번 교수님께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자기 방에 데려가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기가 인터넷을 보고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온 유학생 중에 부잣집 자녀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과제를 주면 그 돈을 주고 과제 레포트를 사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내가 곰곰 살펴보니까 자네가 그 사람인데, 아무리 자네 부모가 돈이 많다 해도 그렇지 자네가 공부를 해야지 돈을 주고 레포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가? 이렇게. 그래서 자네를 좀 눈치채라고 그렇게 해도 C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눈치를 못 채고 해서 도저히 참다 못해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다 제가 쓴 겁니다. 이제 자기가 썼다고 해야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네가 내 학생이고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자네가 쓴 레포트의 첫 장 첫 단어부터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장까지 자네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네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참고 문헌에 대한 요점 정리만 썼으니 이걸 과연 자네가 썼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요? 우리 그 참고 문헌을 읽고 책을 보고 썸머리에서 읽고 뭐 내라 그러면 당연히 썸머리 하죠. 그죠? 뭐 합의의 기술에 대해서 읽고 뭐 이렇게 요약해서 내쇼. 그러면 읽잖아. 읽고 우리가 쫙 해갖고 이렇게 뭐 몇 장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요점 정리 해가지고 요점 정리죠. 그렇죠? 여기 책에 뭐 8가지가 나왔다. 8가지 1, 2, 3, 4, 8개 나오고 고치면 그렇게 낸 거죠. 그렇게 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썸머리는 맞아요. 돈 주고 누구에게 부탁해가지고 쏜 레포트나 자기가 읽고 이해가고 쓴 레포트는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교수님이 말하는 건, 자네가 이 책을 읽었으면 자네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자네 생각이 있었을 거고, 이 주제에 관계돼서 합의의 기술에 관계돼서 자네가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도 있고, 또 읽다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어떻게 책에 있는 내용이 100% 자네 생각과 동일할 수 있겠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 문화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 다르니까. 그러면 자네가 보기에 뭐 8가지 중에서 뭐 한 가지 첨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중에 이건 아니다라고 한 가지를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러한 자네 색깔이 드러나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거죠. 근데 내가 자네가 쓴 레포트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걸 자네가 썼다는 게, 내 학생이 이걸 읽고 썼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아무리 증거를 찾아서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눈치채라고 이렇게 학점을 짜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도 없이 계속 똑같이 레포트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제출만 하고 있으니 이러면 되겠는가? 자네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아무리 부모님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레포트 얼마 주고 사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학생으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다고. 그 말 듣고 느낀 바가 좀 있어가지고 책을 이제 숙제가 나오면 도서관에 책을 읽으면서 이제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이제 드디어 독립된 개체로서 그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책을 봤냐면, 이 책에 저작했던 내용을 지식을 습득하려는 개념에서, 이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논증했다,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적어서 그거로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을 이해를 하고 동의하고 써서 썸머리해가지고 제출했던 게 과거 모습이라면, 이제 별도의 저자도 한 사람 인격체고 나도 인격체예요. 그 저자가 마치 우리 대화 가운데서 누가 무슨 말하면 내가 듣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것은 맞아. 아니 이 점은 아닌 것 같다. 이건 너무 과장된 것 같다. 이렇게 또 별도의 인격체에서 코멘트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드디어 이제 탁 보면서 이제 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한테 뭐라 한 줄 아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책을 읽어보니 책의 저자가 전부가 전문가라서 그 책에 흠이 하나도 없어서 들으니까 이해가 딱 되고 비판력이 제로가 돼가지고 비판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비판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레포트를 쓰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가 읽고 내 생각을 넣으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또 레포트면 교수님이 또 뺏겠다고 교실에서 돈 주고 사왔다고 이렇게 오해 살 수 있기도 그건 아니고 내가 뭐 이제 내 몫을 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틀렸다. 좀 틀렸다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아니 전문가의 책을 읽어보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이해가 되고 괜찮아요. 마음은 갖고 있는데 비판력이 안 생기는데 읽으니까 동의가 돼버리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게.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내가 썼다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찌면 이제 짜집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는 말을 중간에 섞어가면서 여하튼 이게 그 쉽게 말해서 돈 주고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사온 것이 아니고 수업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수업 시간에 들은 것도 있고 교수님한테 들은 것도 있고 또 책에서 읽은 것도 있고 그렇게 막 그렇게 짧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넣고 싶은데 내 생각이 제로라는 거. 제로. 우리 한국의 교육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요. 토론 문화가 전혀 없고요. 질문하고 이렇게 반박하는 문화가 전혀 없고 우리는 전부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서 이게 수동적으로 듣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배우는 문화지 따지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순종적이고 따르고 배움. 우리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이게 기술이 발달하고 뭐 과학 사회가 발달했던 것이 최근에서 급진적으로 한 세대 가운데 급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선진국의 문물들과 지식들을 배워가지고 따라잡는 데 우리는 아주 관심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남들이 이미 이루어놓은 베스트 프랙티스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격차가 우리는 빵점이고 시작도 안 했으니까 남은 이미 100이다 이거죠. 근데 100을 내가 이해한 것이 100이야 이해해도 80이든 90이 이해되는 대로 지금 빵이니까 30도 되고 50도 되고 70도 격차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하튼 공부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모방해가지고 격차를 줄여가는데 우리가 포커싱이 있었지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순서가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닌 거죠.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수업 끝나고 나가시면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부르면서 자네같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은 다음 시간부터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 학생 얼마나 열심히 얌전하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 가장 자기 스스로 모범생으로 다른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막 잡담도 많이 하고 또 수업 진로라가 진도 같은 거 방해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회방도 많이 나서 수업 시간에 질서도 어지럽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매우 얌전하게 모범생이었는데 교수님이 시비를 걸었어요. 깜짝 놀랐고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고 따라가서 이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 도저히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수업에 들어온 학생 중에서 예습과 복습을 전혀 안 하는 학생이 자네 말고 또 있냐 이거예요. 예습과 복습을 전혀 안 하는 학생. 깜짝 놀래가지고 반대죠. 제가 보니까 다른 친구는 맨 놀기만 하고 자기는 도서관을 가고 공부만 하니까 당연히 예습 제일 많이 했고 복습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인데 아니 교수님이 알아도 완전히 180도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억울하죠. 무슨 소리 제가 열심히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예습과 복습하는 학생이 왜 물어볼 게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도 없고 질문하는 게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아무리 수업 시간에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복습해보면은 좀 미흡한 게 있고 물어볼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복습이죠.
그 다음에 또 읽다 보니까 예습하다 보니까 오늘 이거 배우기로 했는데 뭐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말하는 설명 중에 보니까 이게 넘어가 버리는 것도 있고 스킵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뭐합니까? 손으로 질문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자네 내 수업 들어가지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손 들고 질문한 적 있냐는 거야. 반대로 자네 말고 손 들고 질문 안 하는 학생이 자네 말고 또 있냐 이거야. 자네는 시간만 되면 딱 와서 얌전히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습도 않고 앉아있고 복습도 한 번도 안 하고 자네 공부하는 학생이 맞냐 이거야. 왜 물어볼 게 하나도 없냐는 거야. 그렇게 따져도 야단 맞았대요.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 거, 물어보지 않는 것이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생각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질문지 5개를 만들었대요. 수업 들어갈 때마다 질문지를 뭐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 질문지 예습해가지고 복습해서 생각해서 질문지를 5개를 만들어가지고 수업 들어갈 때마다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손 드는 거죠. 근데 미국 학생들이 매우 자유분방하고 토론 문화가 익숙해서 그런지 뭐 그냥 말해버리는 학생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계속 예의 바르게 손만 들고 있는데 교수님이 지적을 안 해주는 거죠. 왜? 손 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교실에서 안 쫓겨나기 위해서 계속 손만 들고 질문지를 수업 시간에 들어갈 5개씩 만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는 것들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들, 알고 싶은 것들 이렇게 쉽게 말해서 교수님께서 선생님께서 10개를 가르쳐 줬어요. 그 10개 배웠습니다. 그렇죠? 10개 배웠으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10개를 잘 적용하려는 데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혹시 10개 가르쳤는데 7개를 이해가 안 되면 3개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물어볼 용의가 있지만은 그렇죠? 10개를 넘어서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건 안 가르쳐 줍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건 뭡니까? 이건 어떻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동방에이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선생님에게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우리 사고는요. 우리 문화는 이렇게 전달 학습 있잖아요. 가르쳐주면 배워서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익숙해요. 그렇죠? 근데 뭐합니까? 상대방을 하나의 같은 동급의 인격체로 생각해서 서로 치고받고 논쟁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학기말에서 시험을 봤는데 본인 의견으로는 100점짜리 답안지를 냈대요. 뭐에서는 논하라, 쓰라, 설명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뭐 수업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또 자기는 또 평소에 노트를 얼마나 써본 노트를 잘했습니까? 또 시험 보기 전날 또 벼락치기 공부 다 암기해가지고 시험에 딱 봤더니 문제 딱 나왔으니까 뭐 배운 대로 정확하게 다 썼어요. 점수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마 이건 100점 만점에 내가 100점일 거야. 왜? 다 주관식이긴 하지만 답안지를 너무 정확하게 또 가르쳐준 대로 하나도 빼먹지 않고 야 그거 8가지나 있었는데 내가 8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썼네? 이게 너무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마 다른 친구들은 이 7가지 이렇게 아마 한 3개, 4개를 쓰고 나 다 못 썼을 거야. 왜냐면 그때 말도 빨리 했었고 대충 쓰고 넘어간 내가 그걸 다 판사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쓰는 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점이 딱 나오는데 학점이 좋은 학점이 안 나온 거예요. A, B가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가서 따졌어요. 따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앵무새인가? 그렇죠? 자네가 내 수업 듣기 전에 이 과목에 대한 자네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닌가? 여러분 합의의 기술 책을 읽기 전에 합의의 기술에 대한 어떤 과정과 내용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닌가? 상식과 지식이 있었을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나한테 합의의 기술에 대한 수업을 한 학기 배웠으니까 배운 게 있을 거 아닌가? 그러면 자네가 수업하기 전에 내 과목 듣기 전에 생각했던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배우면 생각한 게 있었을 거고 배운 게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것을 다 조합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자네 생각이 있을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럼 너 논하라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배우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보고 뭘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알게 됐고 또 참고문을 읽어보니까 누구는 누구 어떻게 보죠? 저자들 있잖아요. 참고문 있죠? 그럼 어쩌니까 종합을 딱 해보니까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좀 정반합 이래가지고 뭔가 좀 창의적이고 레벨업이 되는 그러니까 내 수업을 뛰어넘는 것이 써줘야지 학점이 나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자네가 쓴 레포트 앵무새인가? 내가 칠판에 판서해 준 거 그대로 옮겨놓으면 컨닝 페이퍼로 썼는지 오픈부로 썼는지 자네가 내 수업을 들어서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뭘 배웠냐 이거야. 내 수업 노트 답안지 써놨는데 뭘 배웠냐 이거야.
제 후배가요, 저한테 막 얘를 가만히 하는데 그 후배의 절망감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고가 없다는 거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요, 사고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생각에 대해서 훈련받은 적도 없고 준비한 적이 없이 우리는 그런 상황으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학습을 해왔어요. 그것이 대학 졸업할 때만까지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문화는 수동적 문화예요. 좋은 말로 말하면 농경 문화라고 그래요. 좋은 말로는 표현하기를 점잖은 양반 문화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도전적이지도 않고. 이러니 드디어 이제 뭐가 되면 이 합의의 기술은 뭘 말하면 토론하시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정반 합도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무슨 말이냐면 합의의 기술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의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다도 100점 만점에 100점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동료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으니까 알아보고 해서 이렇게 잘 하게 되면 폭넓게 제대로 하면은 올바른 의견을 도출해가 제대로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어떻게 합의를 어떻게 잘 도출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합의를 어떻게 잘 도출할 것인가, 또 과정과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최선의 솔루션과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식들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토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면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합의 기술을 다루는 주제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합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문화에 맞지 않고요. 합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문화를 가르쳐 줄까요? 이러죠. 자, 오늘 저녁 식사 어디서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셋 중 하나입니다. 1번. 첫 번째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먼저 말하면 우리는 다 따라가요. 일단 우리 문화는 우리 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어디 갈까?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특별히 의견이 있어가지고 큰 소리로 오늘 어디 갑시다 이렇게 한 마디 딱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다 따라가요. 이게 1번. 그쵸? 2번. 우리 중에서 제일 직급이 상대평가가 높은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직급이라는 게 회사든 조직이든지 그 랩에 직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은 권위를 인정해가지고 눈치를 딱 보는 거죠. 얼굴 다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이 싹 보고 한마디 하겠죠. 그럼 오늘은 그냥 한식 같이 뭐. 나는 한식이 좋은데 김치가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두 번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꼭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밥 먹는데 식사 메뉴 갖고 목숨 걸릴 뭐 있어요. 그냥 뭐 높은 분께서 어디가 좋다니까 오늘은 뭐 좋다 싶으면 따라가서 그걸 먹는 게 뭐 평화지요. 그건 따라가요. 세 번째, 그도저도 아니면 딱 눈치 받고 제일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으니까 장유유서니까 제일 어르신이잖아요. 나이 제일 많으신 분 있잖아요. 딱 봐서 이거 그래도 저분이 제일 어르신이네. 이 평가가 되면 그분을 싹 눈치를 보면 그분이 한 말씀 조용한 말 한 말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식당에 식사 메뉴 하면서 합의라는 절차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따르는 문화죠. 다만 누가 의사결정할까를 상황 논리 속에서 딱 봐가지고 이것은 누가 결정할 문제다. 그렇죠? 그것만 딱 봐서 상황 속에서 누가 결정해서 한마디 말하면 우리는 따르는 문화지 토론을 해요. 토의를 해요. 여러분 식사 메뉴 가지고 싸우는 한국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딱 보고 눈치껏 딱 보고 이렇게 따르죠. 우리의 의사결정이 다 그래요. 그렇죠?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신규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했으면 좋습니까? 똑같아요. 조직에서 우리 조직에 있어서 이것은 누구 몫인가 딱 생각하는 거죠. 우리 회장님 오나가 계십니다. 회장님의 눈치는 뭘까? 생각이 뭘까? 그 의중을 알고자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눈치를 보는 거죠. 회장님께 할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다 우리는 알아서 뭔가 하는 쪽으로 보고서가 나가는 거죠.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검토해본 결과 별로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놓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합의란 용어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합의 기술이 참 부담스럽다. 이 말이 뭐냐면 내용에서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 그렇죠? 알긴 알겠는데 그것이 우리 생활에 우리 업무에 내 삶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니 우리가 문화적으로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토론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의 기술을 잘 하려면 합의를 하려면 사람마다 역사적 백그라운드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의견이 표출돼야 되잖아요. 표출돼야 되고 그 표출된 의견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대화가 되고 서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말할까 그래도 어느 게 좋겠다. 한 치우칠 수도 있고 뭐 이게 절충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거쳐지는 것이 올바른 합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가 합의해본 적이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고 합의할 필요성도 없는 문화 속에서 무슨 합의 기술이 의미가 있고 될 것인가 죠. 자, 그러니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 이제 개인적인 단점과 약점을 한 가지를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컴퓨터를 치는데 독수리 타법입니다. 제 주변에요, 두 손가락으로 독수리 타법으로 컴퓨터와 노트북과 문자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저같이 하는 모든 동료들 있잖아요. 다 5가지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합니다. 심지어 분당 몇 타 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저희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손가락이 보이지 않아서 빠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분당 몇 타 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분당 한 1000타 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분당 1000타가 빠른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눈치로 봐서 되게 빠른 것 같아서 상당히 빠른 거죠? 이렇게 잘 모르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빙긋 웃으면서 초보는요 한 200타 정도 하지만 잘하는 사람은 500타, 600타 정도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군대 3년 이제 군대에 있을 동안에 자기가 타자병을 했대요. 3년 동안 이렇게 숙달이 돼버려가지고 한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직장이 뭐냐면 인터넷 신문 있잖아요. 기사 올리는 작업을 자기가 업무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신문에 그 기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그 기사를 인터넷상에 막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초를 다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료 오프라인 자료를 딱 주면서 이거 좀 인터넷 기사로 옮겨라 하면 그냥 딱 보고 막 그러니까 군대에서 타자병을 했었고 그리고 직접 인터넷 신문 기사 올리는 일을 했다고 하니까 손가락 빠르기가 얼마나 빠르게 제 옆에서 보니까 정말 뭐 현란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독수리 타법을 벗어나서 이제 5개 손가락으로 치는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연습과 훈련이 필수지요. 그렇죠? 연습과 훈련이 필수잖아요. 그 연습과 훈련 없이 제가 5개 손가락으로 지금 독수리 타법보다 더 잘 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은근히 독수리 타법에 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제가 원하는 정도 속도 있잖아요. 뭐 저는 생각하면서 글 쓰니까 속도가 빠를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신문 기사 올릴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손가락 5개로 컴퓨터 타자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로 큰 필요성과 동기부여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독수리 타법인데 2013년 말이 된 데서 독수리 타법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합의의 기술이 똑같아요.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문화권, 그렇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의사결정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라는 용어하고 전혀 맞질 않아요. 우리는 매우 일방적이고 이게 통밥이라고 그렇죠? 판단, 그래서 바로 결단해버리고 따르고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합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원시합니다. 경원이라면 좋아 보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독수리 타법 이것보다는 5개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10손가락으로 다 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긴 한데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뭡니까? 연습이라는 과정, 훈련이라는 과정, 반복의 과정. 우리 한국 문화에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토론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의력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격차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압축 성장이라 해가지고 따라붙는 것까지는 오늘까지 와서 거의 한계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앞서가려면 창의력은 필수거든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뭐합니까? 많은 아이디어들, 성공되는 아이디어, 실패되는 아이디어, 그 모든 아이디어들을 잘 정제해야 되고 과정 관리해야지 당연히 창의력이 되지 않겠어요? 다만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요즘에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리더십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데 리더십을 연구하고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거 후천적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인가 리더십 타고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그래서 나는 아무리 리더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천성을 보니까 리더십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태어난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이렇게 유전자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 절망감도 자요. 그러니까 내가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관계에 제가 약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왜? 선천적인 거 플러스 후천이니까 다 연합이 돼가지고 잘 될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요즘에 리더십에서 많이 연구해 보니까 알아보고 조사해 보니까 이건 100% 훈련의 과정이에요. 리더는 메이킹,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고. 그게 맞아요.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 우리 모두가 다 타고난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합의 기술을 잘하려면 뭐 합니까? 우리 토론 문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느 곳에 강의 가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의 강의를 하면서요. 강의를 이제 딱 하고 나서 질문을 있으면 질문을 하고 질문 시간도 넉넉히 잡았어요. 저는 궁금한 모든 걸 정말 설명을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문이 있냐고 딱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고 아무도 질문 안 하네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현재 우리 모습이에요. 현재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게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생이 되면 그래도 조금 좀 자기 의견을 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현재의 대학교 문화도 아직 의견을 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 의견 표출 회의에서 높으신 그 팀장께서 뭐 할 이야기 있으면 좀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은 말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상생 그래가지고 협력업체 사연을 다 모아놓고 할 말 있으면 우리 허심탄회하게 우리 대화를 해서 뭐 잘해보자. 좀 이야기 좀 해봐라. 말 안 하죠. 생각이 많죠. 머릿속에 생각이 많죠. 결론은 말 안 해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이게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권이고 거기에 익숙하고 거기에 따라오고 있으니 그것을 벗어나야겠다, 탈피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의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한계점이고 약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현재 우리 문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의 기술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합의의 기술이 왜 중요합니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말하는 게 에베레스트 산에 비극이 있대요. 비극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비극이 있었냐면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것은 이게 자연 정상을 정말 이게 자연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그 높은 산 같은 데는 해도 빨리 떨어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뭐냐면 등반을 해서 정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가 와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이제 뭐 타이트하겠죠. 내려올 때도 조심해서 내려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정상 정복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 해를 봤을 때 12시가 보통 정중앙이잖아요. 12시가. 그럼 오전에 올라가서 12시까지 올라간 다음에 오후에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오전 오후가 맞잖아요. 예를 들면 아침 6시에 등반 시작해가지고 오후 6시에 끝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오전 6시 시작하고 6시간 동안 등반해가지고 12시쯤에 정상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내려와야지 6시 되면 집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베이스 캠프에. 출발해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 가파르고 내려오는 게 조금 쉬울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그게 조금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아침 6시에 출발해가지고 12시에 갔다가 이게 아니고 이제 조금 봐줘서 어떻게 해. 1시. 그러면 7시간 올라가가지고 5시간 만에 내려와라. 이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노선이 오후 2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상을 정복할 때 오후 2시까지는 정상 정복해야지 안전 귀가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레스트 산의 등산의 룰이라는 거예요. 일반 경험에서 나온 룰이라는 거예요. 상식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팀이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게 됐습니다. 등반하게 됐는데 그 리더가 있지 않겠어요? 그 팀의 리더가 딱 상황 판단했더니 뭐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관행의 룰은 뭐냐면 오후 2시까지 정상 정복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하산해야 된다. 오늘은 포기하고. 일반 룰인데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연되다 보니까 야 이게 2시가 빡빡할 것 같아 보이더니 이렇게 가가지고는 2시가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상황이 판단됐을 때 이제 드디어 하산할까? 정상 정복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계산해 보니까 오늘 하산해가지고는 지금 날씨 좋아야지 올라가는데 모처럼 날씨가 좋아서 오늘 날 잡아서 올라왔는데 오늘 만약에 하산해버리면 이 내일 모레 날씨를 기약도 못했고 벌써 이미 시간도 많이 됐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지간하면 오늘 하고 싶은 생각이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먼저 오늘 아니면 언제 할 수 있겠어? 가자. 이 말하는 순간 모든 팀원이 따라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오는 길에 밤이 어두워져가지고 조난해가지고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책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상식으로 봤을 때 2시가 넘으면 안 된다. 정상정복을. 에베레스트 산에 있어서는 2시 이전에 정상정복을 자신 없으면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경험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의 룰인데 그 리더가 2시 넘은 거 누가 알고 그러면 그 팀원 중에서 이대로 올라가면 2시 넘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면 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더가 올바르지 않는 무리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번복하거나 수정하거나 안 됩니다 라는 목소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 그렇죠? 이 책에서는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책에 보면 이 책 말고 다른 책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비행기 이렇게 추락사고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뭐 대한항공이랄지 아시아나항공이랄지 추락사 나올 때 원인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는 비행기에 보면 기장과 부기장이 있잖아요. 이론상으로는 모든 게 페어 똑같아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까 봐 옆에서 같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권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두 사람이 기장과 부기장이 동시에 탁 이게 항공기를 운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공서열이 있고 한 사람은 기장이고 한 사람은 부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속성이 있어가지고 종속성. 그래서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해서 동일한 독립적인 어떤 능력과 실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속해서 기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연장자가 경험 많은 사람 둘 중 누구는 있을 거잖아요. 서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의사결정 순간 우리는 반박 못해요. 입 다물어 버린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들과 최선의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무슨 방법들이 잘 개발되고 관리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거기에 관계돼서 어떻게 합니까? 전혀 우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의 기술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 때 소통에 대한 문제, 아까 말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그런 조직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대요. 하나는 피그만 침공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옆에 페루란 나라가 있는데 여하튼 쿠바에서 여하튼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하튼 피그만 이렇게 공격을 하도록 하는 사건인데 미국의 CIA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딱 들으니까 쿠바와 여러 가지 긴장도 갈등이 있는데 그게 좋은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보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보고 들으니까 CIA 정보기관에서 어쩌죠 하니까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성공 확률이 99%면 이렇게 막 말하면서 될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딱 듣고 그거 좀 좋은 아이디어네. 그렇게 하지? 라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멸했다는 거예요. 전멸되고 나니까 이제 실패가 된 거죠. 실패되고 나니까 이제 이때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아니 그건 뭐 또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고려 안 하시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존 F 케네디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그는 그 실수에 대한 것을 크게 반성하고 그 다음에 쿠바에 미사일 사건이 있었대요. 그때는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마디 말만 듣고 결정한 게 아니라 토론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알아보고 이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올바른 과정을 딱 거쳤더니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 최선이 나온 거죠. 그 최선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매우 잘 됐다는 거예요. 실수 없이 계획한 대로 원하는 모습으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의를 잘 못해서 결론 도출해서 좋은 방법을 프로세스 잘 못해가지고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그것을 반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매우 훌륭한 의사결정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 저는 의사결정에 많은 오류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쉽게, 항상. 그리고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운이 좋아 잘 된 것도 많이 있지만은 또 이렇게 아쉬운 것들은 그런 의사결정이 매우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의사결정에 관계돼서 뭐 합니까?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조직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문화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주변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하자 하면 나만 이제 모난 정이 될 것 같고 조직에서 튀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자네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이런 말 들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과연 뭐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걸 생각합니다. 합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 키워드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한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지혜를 분명히 경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논쟁과 토론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들어봐야 된다는 걸 말해요. 특히 반대 의견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합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절차와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토의할 시간을 줘야 되고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줘야 되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가 어떤 문화야? 빨리 이런 문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면 성질이 급해갖고 답이 뭐야? 그러니까 하자는 게 뭐야? 결론이 뭐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딱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정신이 집중이 뭐냐? 이게 최고의 솔루션이 뭐지 해서 답 찾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쟁을 논의하는 것과 상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별로 우리는 부가가치나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답 내고 싶은 거예요. 참석자 전원이. 그런데 뭐냐면 이 기술 있잖아요. 합의의 기술에서 주장하는 말은 뭐냐면 시간을 넉넉히 가져가라는 거예요. 성공 사례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어느 대기업에서요.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매년 연말에 그러니까 올해 2012년이다. 내년 2014년 사업계획을 연말에 세우는 거예요. 2012년 말에 2014년 계획을 세웠는데 자 언제 세웠을까요? 예를 들어 12월 달에 세웠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내년 1월부터 이렇게 해야겠다.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사업계획이라도 보면요. 준비할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소싱을 좀 바꿔야겠다. 그렇죠? 구입처를 바꿔야겠다. 바꾸려고 보면 이제 결론을 했어요. 내 사업계획 잡았습니다. 바꾸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하는 건 뭐 이제 업체도 알아봐야 되겠고 만나봐야 되겠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프로세스 시간이 한 달, 두 달, 서너 달 걸려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이것을 소싱을 바꾸게 되면 적어도 이렇게 경쟁력 있는 좋은 업체를 뭐 글로벌 소싱 찾게 되면은 재료비가 그 하이당 아이템에서 10%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의견이 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채택했어요. 그래서 내년 그걸 하자라고 잡았는데 소싱을 하고 찾는 과정 속에 뭐가 될까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10% 내려가니까 지금 재료비가 얼마인데 10% 내려가면 얼마고 곱하기 1년이니까 12달. 연 생산량이 있을 거잖아요. 연 구입량이 있을 거죠. 딱 해가지고 이만큼 이용효과가 있다라고 사업계획 딱 잡아놨는데 적용 시점이 4월 1일이 되고 나니까 세 달은 까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연간 생산돼서 100만 개 이렇게 잡았는데 실적이 75만 개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디어는 채택됐는데 실시 준비하는데 세 달 걸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사업계획 수립하는 시점 있잖아요. 시점을 12월에 가지고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월은 잡아야 될 것 같다. 이게 12월은 너무 늦다. 10월에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해가지고 10월부터 준비를 해야지 준비하고 할 거 아니냐 했는데 해보니까 땡겨는 줬어요. 정말. 근데 어제 실적이 2월부터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1월 달은 그래도 미흡해요. 요새 제가 그 회사 대기업인데 방문하면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8월 달에 내년 사업계획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 확정해요. 그리고 9월 달부터 12월까지 준비를 다 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여기 땅 해하고 성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회사는 그래요. 그 회사 옛날에는 정말 제가 볼 때 12월에 내년 사업계획 세웠거든요. 오늘이 벌써 10월입니다. 연말까지 세 달도 남지 않았네요. 지금 내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것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현재 시점이 충분할까요? 많은 경험한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세 달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한 100일 정도는 가져야지 넉넉한데 적절한데. 근데 우리 사람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런 말할까? 야 옛날에 한 달 만에 다 끝냈는데 뭔 세 달이야? 이런 분이. 합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빨리빨리 하는 문화잖아요. 근데 합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 책을 요점에 딱 해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첫째, 다른 사람 의견 잘 경청하세요. 논쟁을 하세요. 토론을 좀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합의 기술의 어떤 제한사항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두 가지에서 현재 문화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좀 보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이제 한 걸음.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래도 너무 합의를 안 하는 문화니까 그건 너무 건강한 문화는 아니고 건설적이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 합의의 기술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키워드들과 태도와 그 자세가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주고 있는 교훈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건설적인 논쟁과 포괄적인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사실 이렇게 건설적인 논쟁이라는 것은 이제 논쟁을 서로 이렇게 의견을 논쟁을 시켜야 되고 논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 포괄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약간 보충점이 필요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건설적인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토론 문화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토론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자, 한번 시키는 방법 해볼까요? 역할 연기라는 게 있잖아요. 역할 연기. 네가 상대방 입장을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숙제를 줘서 물어보면 뭐 뭔가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든지 돌아가면서 무조건 강제 발표를 시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제로 기획을 하는 거야. 한 명을 회의 들어가기 전에 내 친한 친구 한 사람 해갖고 네가 오늘은 좀 악역을 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악역. 그럼 뭔 악역? 누가 뭐라 하면 네가 다 비판해. 따져봐봐. 삐딱하게 말해봐봐. 너 머리 영리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의도적으로 해. 우리 중에 한 명을 임명한 거예요. 악역자를 한 명 의도적으로 악역하면서 누가 뭔 말만 하면 자꾸 논쟁하고 시비 거는 거예요. 따지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들춰내지더라고. 그냥 우리는 누가 뭐냐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누가 한 명이 아니 하고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문화가 되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설계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번이 완벽한 토론이 된 건 아니지만 완벽한 논쟁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논쟁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조금 더 깊이가 생기고 좀 이게 좀 들춰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건설적인 논쟁이에요. 건설적인 논쟁. 그러니까 올바른 아까 의사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적인 논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그냥 놔두고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의 리더가 뭘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논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싸움 붙여야 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싸움 붙여볼게요. 보세요. 자, 이쪽이 A 그룹입니다. 이쪽이 B 그룹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풀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A 그룹에 답을 묻는 거예요. B 그룹 가만히 보게 하고요. 그렇죠? 자, A 그룹의 답이 딱 나온 내용을 가지고 드디어 이 B 그룹이 심사하는 거예요. 이제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훈수 두는 건 정말 잘하거든요. 남이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잘하나 보자. 해봐. 이렇게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답을 딱 냈어요. 답을 내면 여기서 이제 훈수 두는 거죠. 이건 이제 이 데이터가 부실하고 이걸 하고 해서 드디어 이거 훈수 넣어가지고 훈수 넣어서 드디어 이걸 정하면 그러니까 반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훈수 든 걸 근거로 하고 같이 이제 토의하면 합이 나오는 거죠. 보완책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아이디어보다는 반이 나왔고 합의를 했으니까 훨씬 더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런 정반합적으로 하든지, 그쵸? 그쵸? 아까 이제 넘어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알을 만든 것을 가지고, 알을 만들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하자. 두 팀인데 한쪽만 일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반부 하시고 후반부 하세요. 그쵸? 전반부 이쪽에 시켰어요. 그 후반부 이제 인수인계 여기 후반부 시켰어요. 아까 훈수 두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 하라 이거죠. 1단원 여기 있으니 2단원 여기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승계 받았지만 사람이 다르니까. 그쵸? 사람이 다르니까 이제 드디어 내용들이 막 첨삭 보완되고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사람이면 똑같이 흘러가 버리겠지만, 그쵸? 그러면 나온 의견을 가지고 원래 했던 원작자에게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스테이지 1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해보니까 이런 의견인데 좀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이렇게 해서 나오면 봐서 그러네요. 그거 보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그나마 또 보완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일을 끝내버리라고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설정하고 계획해가지고 토론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건설적인 논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결정 성공에 정말 중요한 오늘 이 책에 주고 있는 제일 정말 노하우가 뭐냐면요. 노하우가 뭐냐면 포괄적인 합의라는 단어예요. 이 책은 합의의 기술이거든요. 합의가 뭐냐면요. 공통점 찾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막 기가 막히게 막 싸워요. 막 싸워. 이제 절대 이제 완전히 큰일 났네.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이제 완전 원수지간이 될 것 같고 이제는 완전히 같은 회사 같이 이제 얼굴 보고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중요한 용어가 뭐냐. 합의가 뭐냐면 가만히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누군가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도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고 당신이 하는 말도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니까 우리 모두가 품질을 좋게 하자고 말하는 거네요. 요게 합의예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누가 논쟁을 하게 하는데 논쟁 의견이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지만은 모든 논쟁에 보면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주장한 걸 또 B는 서로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잘하자는 거겠죠. 더 열심히 하자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 밀착 관리 더 잘해야 된다는 말이든지 품질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야 된다는 말이든지 우리가 그 대충 하면 사전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하지 앞으로 그런 종류 하면 사전에 뭔가 철저하게 조사하거나 승인을 받고 나지 않고서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든지 뭔가 서로 싸우고는 있지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주장하는 바의 밑바탕을 딱 보면은 서로 공통점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엔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논쟁을 가만히 보면서 들어보니까 드디어 이해되는 게 있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당신도 이건 하자는 거고 대신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는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당신 이건 하는데 이건 아니다 하니까 그럼 이건 하는 거로 합시다. 요게 합의예요. 아무리 의견을 논쟁이 발생하더라도요. 10가지를 말하는 10가지가 100% 틀리는 이견일 수는 없는 거죠. 10가지를 말하면 10가지의 주장을 했으면 10가지에서 3가지는 서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3가지는 서로 인정하는 게 있죠. 서로는 7가지 서로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수단이 다른 거죠. 달라서 서로 양보 안 해요. 양보하는 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놔두는 거죠. 근데 양보된 것들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제가 이제 합의관을 만들어 볼게요. A 의견은 10가지 A안을 말했고 이건 B안을 말했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계속 싸움 붙이고 논쟁하다 보면은 그중에 취지가 드러나고 원인이 드러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동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목적이 같은 것도 나오죠. 그럼 그중에서 제가 다 듣고 보니까 제가 다시 그랬더니 10가지를 말했는데 10가지 서로 다 다르다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3가지는 이게 따지고 보니까 같은 말이네요. 결국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자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로 합시다. 라고 해서 그게 1차 합의죠. 1차 합의. 틀린 거 7가지는 아직 합의 안 된 거예요. 그렇죠? 1차 합의된 거니까 합의된 거죠. 그건 일단 우리가 의견이 참 많이 다르시네요. 그런데 다 듣고 보니 논쟁 끝 후의 이야기죠. 다 듣고 보니까 이것은 취지가 같네요. 목적이 같네요. 그렇죠? 다 우리나라 잘 돼야 된다는 말이고 우리 회사 잘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고 다 그 말이니까 뭐 그건 같은 취지네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A쪽도 예 그건 맞습니다. B쪽도 그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이렇게 거기까지는 맞아요.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문서로 딱 써가지고 이건 그러면 일단 이건 뭐 이견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10개 중에서 3개를 딱 골라낸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1차 합의문이 나오는 거죠. 1차 합의문을 확정해놓고 나머지 7개 갖고 또 토론하다 보면 또 2개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에 하면 10개 중에 10개가 다 합의되지는 않겠지만 10개 중에 6, 7가지는 합의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뭐냐면 포괄적인 합의라고 해요. 합의. 합의의 기술이 뭐냐면 합의의 기술이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요. A 아니면 B예요. 흑백 논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우면서 절대 그 공통점을 찾지 않아요. 근데 합의의 기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서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논쟁해봐라 이거, 다퉈봐라 이거, 이야기해봐라 이거. 이야기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그 중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토의와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공통점이 나온다는 공통점. 동일한 목적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은 말이니까 합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합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과 우리도 갈등이 있죠. 국가 간의 갈등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이러면 부담스러운 거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과 일본 사이를 딱 놓고 보면요, 서로 협력할 것도 참 많고 입장이 똑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일 관계 무조건 뭐 친일이야 반일이야 이렇게 딱 이른다면 나눠버린다. 이렇게 딱 이러면 합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본에 딱 보니까 다른 것도 많고 같이 갈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중국에 대한 또 대응에 있어서는 한일 간에 서로 협공할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리적인 위치나 상황으로 봤을 때. 그건 또 협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같이 하기로 하고 그게 합의문이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스텝 바이 스텝에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10가지 논점이 있는데 10가지에서 상위점이 있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토의를 통해서 1차 합의문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럼 합의한 거니까. 그렇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또 토론을 해가지고 2차 합의문 만들고 3차 합의문 만들어서 합의문을 7차 합의문까지 만들고 나면은 둘이 이제 아주 사이좋은 사이가 돼 악수하면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동지네요.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이게 합의 기술이에요. 그렇죠? 합의 기술에서 나와 있는 키워드를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건설적인 논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드디어 뭔가 서로 공감대 형성되고 같이 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의사결정의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위해서 드디어 뭡니까? 의사결정의 이제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요. 과정 관리.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맞지 않다는 게 우리 결론 지향적이거든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답이 뭐야?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됐어 이런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물러서 말합니까? 아니요, 이제는 창의력 시대고 이제는 생각해야 될 시대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짚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합니까? 의사결정에 대한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있잖아요. 회의할 때 의도적으로 이제 이거 미국에서 뭐 휴럽 패카드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는 뭐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 관리에 있어서의 뭐 이렇게 이렇게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모자 색깔을요 어느 회사는 3가지 정도. 휴럽 패카드는 보니까 3가지 정도 색깔을 가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색깔을 무려 6가지 색깔을 제안했어요. 예를 든다면 뭐라고 썼냐면 자. 우리 모두가 흰색 모자 씁시다. 이제 토론에 참석한 사람이죠. 흰색 모자 쓰면서 뭐라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한번 의견 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하면 하얀 모자 썼으니까 하얀 모자 쓰고 이제 백지 상태에서 딱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흰 모자 쓴 사람들끼리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의사표시를 다 했어요. 그것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거든요. 정말 점잖게 합리적으로 딱 하는 거죠. 그렇게 딱 이제 말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모자 하얀 모자 다 반납하세요. 다 걷어내고 두 번째 이제 빨간 모자를 딱 주는 거예요. 빨간색 모자를 다 나누면서 모자 쓰세요. 빨간 모자. 우리도 다 빨간 모자 썼어요. 빨간 모자 쓰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빨간 모자 썼지만 내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빨간 모자 쓰고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보면서 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해요. 빨간색은 정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은 이성만 고정 감정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할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냉정한 사람이 정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인데, 그죠? 우리가 기계니까 로봇도 아닌데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성적으로 말했지만 그거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있는 사람이니까 감정적 입장에서 그 말 들었을 때 받을 사람이 마음에 상처 진짜 없을까요? 감정을 고려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빨간 모자 쓰고 있으니까 빨간 모자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렬. 그러니까 그때 막 그쪽으로 머리 돌리는 거죠. 가면서 마음이 상한다고? 그럼 배려네. 배려. 하면서 그런 사건이 생기고 아까 말했던 말 있잖아요. 그럼 이게 관계된 사람이 정말 마음 상처 안 받을까? 그럼 거기에 막 이제 그 논의가 대충 됐으면 이제 말이 대충 끝났다 싶으면 다시면 이제 검정색 모델, 검은색이잖아. 빨간 모델 다 빨간색 타임 끝났습니다. 이제 다 반납하세요. 빨간 모자 다 걷어서 딱 쌓아놓고 이제 다시 또 준비된 모자, 까만색 모자 있잖아요. 까만색 모자를 다 배포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자를 다 까만색 모자.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의를 했는데 그렇게 결국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답 좀 한번 내보세요. 논쟁만 하면 되겠습니까? 답도 한번 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자는 건지, 결론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서 답 좀 한번 말해보세요.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보니까 참 대화 많이 하고 논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한 것 같은데 결론이 뭐예요? 까만색 모자를 다 써요. 그러면 각자 한마디도 하지 않겠죠. 수염이 좀 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말은 결국 뭐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다. 뭐 말아야 되죠. 그러면 다 그걸 이제 다 받아내. 그래서 다시 또 까만색 모자 다 회수. 그렇죠? 이제 다음은 노란색 모자를 다 쓰라는 노란색 모자. 그러나서 뭐야? 모든 것은 동전의 앞면 뒷면이고 긍정적이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논쟁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뭐 비판적인 생각도 있고 다 그런데 다 이게 사실 다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좀 동전의 앞면 뒷면에서 좀 덮어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걸 긍정적인 면에서 희망적인 면에서 이 과제를 다시 한번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면에서 좀 할 말 없으신가요? 한번 쭉 돌아가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서로 또 다른 사람 많은 생각나는 게 더 편승해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모든 것은 동전의 앞면 뒷면이 있으니까. 그죠? 그죠? 그걸 다 이제 끄집어내고, 그러면 다 대충 결론 나온 거 같잖아요. 다 하고 나서 녹색 모자 있잖아요. 녹색 모자를 다 씌우면서 이제 뭘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래는 창의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이날로 돌아가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창의적 관점에서, 창조적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거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보면 좋겠네요. 누가 한번 좀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누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창조적인지 모르겠어요. 창의적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녹색 모자 상상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서 하면 또 회수하고 파란색 모자를 하면서 파란색은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책임 맡고 하는 게 좋아요? 누구 몫이에요? 이건 생산 몫이에요? 품질 몫이에요? 누구 몫이에요? 누구 몫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담당해야 되나요? 우리 한국 문화는요, 말하는 사람이 보통 책임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빨리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논의가 없고 토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좀 토의해보라 이거예요. 각자 말해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6가지 모자를 주면서 한다는 게 뭘 강조하겠냐면 관점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할 말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쪽 관점 보세요. 이쪽 관점 보세요. 그러면 그 관점 때문에 뭐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뭐냐? 의사결정의 토론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지연작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장을 만드는 거예요. 장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성질이 급해갖고 그냥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답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뜸들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충분한 토의 시간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많은 회사 제가 그 TFT나 그 회의에 참석하잖아요. 참석하면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둘 다 안 좋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장황하게 과거 역사와 상황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A가 이렇게 말하면 또 B도 설명하고 C는 해서 회의는 한참 없이 길어지는데 이게 보니까 왜 모였는가 하면 보니까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던 걸 정보 공유의 장이에요. 정보 공유. 그러니까 각자가 알고 있지. 그거요. 10년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하면서 그 옛날 생각 속에 그걸 이야기하면 B에서는 5년 전에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또 이렇게 해서 정보 공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결론 나지 않는 회의. 시간은 엄청 가요. 그죠? 이런 회의가 하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정말 입 딱 다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게요. 뭐 귀찮게 뭐 묻고 그래요. 뭐 저희 뭐 그냥 일사불란합니다. 그냥 하면서 그 자리에 제일 높은 사람에게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토의하자고 그래요. 아니 뭐 우리가 언제 토의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우리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의견 있으면 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자유 토론 합시다 하는데 가만히 5분 10분 지나가니까 뜸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주도하는 주관자 있죠. 주관자가 아니 제 생각에는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짧게 단답형으로 찬성 발언도 하는 거죠. 뭐 그게 좋겠네요. 그래야 되겠네요. 끝.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긴 회의도 이게 생산성이 높지 않고 너무 짧은 회의도 생산성이 높지 않아요. 둘 다 건강하지 않죠. 왜냐하면 동일한 관점에서 시간만 끄는 것도 바라면 그러니까 커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논의도 하고 이런 관점 논의도 하고 그걸 바꿔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의사결정을 성공시키기를 원한다면 이 건, 이제 아까 결론을 낸 건이죠. 이 건을 어떤 과정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설계하라고 말해요. 쉽게 해서 아까 지금 말했던 걸 생각해가지고 뭔가 아까 논쟁을 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합의도 해야 된잖아요. 그래서 논쟁과 합의를 해서 좀 반복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논쟁과 합의를 4번 할 건지 2번 할 건지 한 번에 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를 하게 하고 그래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해서 끝낼 것인지 한 번에 두 타입으로 나눠가지고 이것은 설계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한번 논쟁하게 하고 그 다음에 1차 합의를 하게 하고 다 2차 논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게 해서 끝내도록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논쟁할 때 우리 문화와 이 특성으로 봤을 때 테마 특성을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논쟁을 시킬 것인지 왜? 예측된다 이거예요.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회의하시오, 뭐 토의하시오라고 하면 다 말하지 않을 것이 뻔히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있잖아요. 야, 이게 롤플레이를 시켜볼까? 역할 연기해가지고 그걸 해볼까? 아니면은 시나리오를 시켜볼까? 시나리오, 낙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고 비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이렇게 시나리오 있잖아요. 시나리오를 한번 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안 되겠다. 우리 실력이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우리 보니까 참 문제를 잘 풀고 싶은데 다들 경험이 없고 아이디어 없고 생각이 없으니 안 되겠다. 전문가 사람 초청해서 특강 1시간 듣자. 이 문제가 가장 적합한 사람 우리 아웃소싱 해가지고 컨설턴트든지 전문가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우리 이제 TFT 다 모인 자리에서 그분이 앞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A라는 회사는 이렇게 하고요 B라는 회사는 이렇게 하고 뭐 이것은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답이 어떻게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전문가가 한마디 1시간 특강을 했어요. 특강했으니까 드디어 우리가 논쟁거리도 없었는데 지식도 하나도 없었는데 전문가 와서 한마디 딱 1시간 특강을 하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뭐랄까 편승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1시간 뭐 들었는데 뭐 제 생각 우리도 회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한데 그대로는 우리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참고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문화에 녹여 넣어가지고 적용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좀 토의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든지 그걸 뭡니까? 의사결정 방법을 기획하고 검토하고 설정하고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공지하고 실시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에서 주의사항은 뭐냐? 아까 논쟁한다, 뭐 의사결정 성공하려면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이 가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 뻔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누가 봐도 이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요 의사결정했는데 잘못됐습니다. 결과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다 이제 드디어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됐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원성이 자작이 됐는데 조사한 팀에 조사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조사해봤더니 자 A팀은 그 의사결정 과정 중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갖고 나온 답으로 했는데 틀려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하려고 노력을 해서 과정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라는 게 어떻게 미래라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의사결정의 답이 항상 100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적절하고 충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만들라고 했는데 잘못됐을 경우는 모두가 뭔가 다 이해해주고요. 너그럽게 받아주고 참 아쉽다. 그리고 불만이 안 생기는데 아까 우리 이제 전통적 방식 있잖아요. 그냥 누가 답을 딱 내가지고 딱 해버려서 잘못됐잖아요. 이제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공격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누구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일이 안 된다. 인신공격이 나오고 그걸 불만은 못 참아요. 그래서 클레임도 제기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100% 성공만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의사에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의사결정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그래서 의사결정 올바르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설사 그 결과가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뭐가 되는 게 데미지가 없다는 거죠. 쉽게 해서 손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원만하게 모든 관계에서 합의해서 뭐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 누구 책임이야? 뭐 다 우리 책임이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다 모든 갈등이 없어지는 거 사라진다는 것을 많이 증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고 실패가 있고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뭐합니까? 정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의사결정의 과정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한 내용이 이제 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보충 설명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솔직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쉽게 해서 우리는 가면 쓰고 일하는 거죠. 속마음은 따로 있는 거죠. 속마음은 따로 있는데 겉으로 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왜? 뭐 인간관계 나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솔직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우리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장애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는 구조적 장애라고 조직에 대한 문제예요. 유계질서 있잖아요. 유계질서라는 게 쉽게 해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이 대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상급자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수평 문화로 할지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죠. 뭐합니까? 사회자가 이 자리에 보니까 뭐 사원도 있고 부장도 있고 뭐 다 층층 다 있네요. 오늘 이 과제는요. 우리가 건설적인 의견을 좀 토론했으면 좋겠으니까 뭐 오늘은 이 방에서만은 이번 시간만은 우리 계급장 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데서 우리 한국 문화가 딱 있으면 연공 서열도 있는 거고 다 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조적인 장애 때문에 말할 말 있더라도 눈치 보여서 말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제거시킬 거냐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콘솔토가 일어나려면. 그렇죠? 그게 이제 구조적인 장애이고 또 두 번째가 문화적 장애가 있어요. 문화적 장애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요. 최근에 있어 심각한 내용 중 한 가지가 언어 장애 같은 거예요. 요즘 글로벌 하잖아요. 여러분 저의 슬픈 실패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다 보니까 그 임원들 중에 외국인이 가끔 들어와요. 임원들 중에 어떤 회사는 뭐 M&A 돼가지고 그 사장님이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그 임원 중에 외국 사람 있잖아요. 외국인이 그 회사 임원 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컨설팅하기 위해서 TFT 우리 미팅을 되게 열심히 이제 관계된 TFT 멤버 열심히 뭐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검토하고 있는 발표도 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갑작스럽게 그 회사의 임원 중에 한 사람 중에 외국인 임원이 호기심에 문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딱 보니까 뭔지 대충 알고 왔어요. 왜 공지가 돼 있으니까. 오늘은 컨설팅턴트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뭐 1차 중간 리뷰를 한다. 뭐 이렇게 됐든지 뭐 디자인 리뷰를 한달지 뭐 품평을 한달지 뭔가 공지된 게 있으니까 그 임원도 알고 호기심에 자기도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봐서 딱 보니까 자기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들어와서 빈자리에 딱 앉았어요. 앉자마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제일 높아 보이는 사람이 오늘 스미스도 왔으니까 이제 그 이름을 누가 든 거죠? 외국인이 왔다 그러면서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영어로 토킹하겠습니다.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이제 제가 발언이 말수가 적어지죠. 그렇게 할 말이 많고 떠들고 막 하겠던 제가 갑자기 영어로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참 이제 뭐 모든 게 단답형이 되기 시작하고 이게 언어의 장벽이에요. 장벽.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있잖아요. 기업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소통 잘한다 그러는데 할 말이 많죠. 말이 안 통하도 어떡해요. 그렇죠? 이런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설계가 필요한 거죠. 무엇 때문에? 아까 솔직한 의견이 잘 나오려고 하려면 그걸 잘 해야 된다. 그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느꼈던 정말 깨달은 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하튼 모든 논쟁은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공통점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요새 우리 사회 우리 최근 사회 보면 뭐 크게 말해서 진보와 보수의 다툼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보수의 대표와 진보의 대표가 모여서 토의를 해야 되거나 껌껌 꺼내서 사안에서 토의를 해야 되고 토의한 사회자가 가만히 보고 합의문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말할 말도 이 말은 이런 배경에서 하는 거지. 이 말은 맞는 말이고 이 말도 맞는 거 딱 같은 말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 합의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합의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너와 내가 남이다.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이다. 이게 아니죠. 우리 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 다 한국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방법론에 있어서 진보와 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성장이 중요하냐, 보수 분배가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게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중에서 완전히 흑백으로 딱 갈라지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고 토의해보면 뭐합니까? 서로
공통부가 분명히 없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 합의사항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합의 만들기. 그래서 답이 뭡니까? 책 제목에 다시 원점을 얻어서 합의의 기술 그러죠. 합의의 기술을 제대로 합의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는 토론과 논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의 목적성이 어디입니까? 합의를 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1차 합의소에서 모든 게 합의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합의된 거 일단 이것은 정리해서 빼놓고, 그렇죠? 그 다음 컨설팅의 테크닉 중에 뭐가 있냐면요, 성공 사례 만들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느 회사의 조직을 이렇게 진단하고 조직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공장의 생산 방식을 바꾸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회사를 보니까 대량 라트 생산 방식을 하고 있는데 린 프로덕션 흐름 단위로 만들고자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된 사람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합니까? 시범 라인, 모델 라인을 만들어서 제가 그러면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파이로트로, 시범으로, 모델로 여기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여기 한번 해서 결과 보고 괜찮고 좋으면 다 하는 걸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긴 한데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부분적으로 조금만 해보겠다 하니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컨설턴트와 관계된 TF팀 멤버가 집중해가지고 뭔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론대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거예요. 성공사를 만들면 결국 이제 생산성도 오르고 품질도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나오면 이제 전후 대변하죠. 저 되면은 관계된 사람이 이제 홍보하는 거죠. 보라. 다 우리 이 라인 A 라인 이렇게 됐는데 B, C, D 어느 라인도 다 마찬가지 입장 아니냐. 그러니까 다 전적으로 해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봐라. 이게 다른 회사의 성공 사례가 문제 가지고 우리 제품과 우리 라인에서 우리 사람이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온 거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반발감이 누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라는 것이 성공 사례 만들기 프로젝트, 성공 사례, 모델 라인 만들기 이런 용어들이거든요. 합의에 A팀과 B팀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꽝 정면 충돌합니다. 그렇죠? 정면 충돌해요. 거기에 대해서 합의의 기준은 뭐냐면 일단 잘 토론시킨 다음에 가만히 들어본 다음에 뭐 합니까? 합의점 있잖아요. 합의점인데 모든 걸 합의하라 말는 게 한 판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중에서 합의된 건 있다 이거죠. 그곳에서 합의를 만들어서 사인하게 만드는 순간 제가 논의해보니까 뭐 다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저도 뭐 참 누구 편을 들어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듣고 보니까 이 점의 요것은 요건은 이 건은 다 같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건은 뭐 서로 같으면 뭐 이유 있습니까? 그 말은 다 들어보니까 그 말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두 줄이든 세 줄이든 네 줄이든 뭔가 서로 합의문 썼잖아요. 이건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라고 하면 다들 취지가 있었고 말했기 때문에 다 그건 동의하겠죠. 네, 맞아요.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합의문을 딱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순간 비록 그 합의가 전면적 합의를 말하는 게 아니면 작은 합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디어 뭡니까? 매우 파괴력이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건 끝냈고 나머지 거 다시 한번 좀 논의해 봅시다.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상의해 봅시다. 참 이거 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좀 각자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또 벌써 또 2차 합의문, 1차 합의문이 만들어지고 나면 2차, 3차, 4차가 어떻게 되냐? 따라서 자동으로 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복성. 그렇죠? 한 번에 끝장내버리려 하지 말고, 그렇죠? 순서. 근데 합의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작은 합의. 합의의 성공 사례. 합의 성공 사례 만들어지면 그걸 근거로 해서 뭐 합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지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문화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정보의 공개권에 대해서요. 사실 참여한 사람이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다 이렇게 수평 조직이 되고 다 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논의할 때 정보가 어떻게 하면 투명하지가 않고 또 각자 알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이제 올바른 의사결정에 토론과 논쟁이 잘 되지 않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 저 사람은 전혀 지식, 이 건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론을 하겠다, 또 합의를 하겠다, 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하면은 기획하는 사람과 주관하는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다 정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정보 공개. 그렇죠? 정보 공개가 돼야지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이 그 정보도 읽어보고 판단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뭐 드디어 대안이 나오겠죠.
아니 뭐 보니까 그렇다면 하고 이제 내용을 봤으니까 서로 아니까 그러면 서로 페어하게 논쟁돼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 우리가 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정보 안 주죠. 여러분 좋은 말로 말하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회의를 하기 전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과 정보들을 충분히 메일로 사전에 다 일주일 전에 보내놓고 충분히 알아도 보고 읽어도 보고 또 전화도 해보고 나름대로 파악해보고 조사해본 다음에 와가지고 말하는 것에 회의의 질하고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참석 회의 자리에 오자마자 한 묶음의 자료를 쭉 나눠주고 보시고 의견 말하세요 하면 볼 시간이 없죠. 그 2번 하고요. 3번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오셔갖고 오늘 주제는 뭡니다. 각자 한 말씀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날 거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사전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사전에 최소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 오픈해가지고 기업 정보를 다 공개한 다음에 그걸 각자가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알아볼 수 있는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논쟁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논의하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하면 그 자리에 와서 일들이 토의나 논쟁이나 그것이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과정들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합의를 좀 도출해야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이 책에서는 키워드를 이렇게 썼어요. 작은 승리 그랬어요. 작은 승리. 작은 승리는 뭐냐? 그래도 우리가 이건 합의했다. 이게 작은 승리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논쟁과 어떤 결론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이건 합의했다. 우리가 이걸 합의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사분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측과 노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합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합의사항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합의사항을 만들어 볼 테니까 이제 그 서로 의견이 완전히 적이에요. 완전히 적이에요. 적이기 때문에 뭐 합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 논쟁을 했는데 각자 입장만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서로 입장이 너무나 견해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합의문을 발표할 때니까 여러분 뭐 이해가 되는 거 보세요. 자, 우리가 토의해본 결과 이런 토의가 서로의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정기적으로 이 문제에서 논의하기로 토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쉽게 해서 답이 안 나서니까 답 나올 때까지 논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차, 3차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끝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또 바꿔서 말하면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월 1회든지 주 1회든지 매주 월요일 날 뭐 1시부터 3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그 합의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왜? 만나기로 한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좋은 말로 할 수 있겠네요. 결국은 상생이니까 상생에 대한 합의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노동조합의 모든 권익을 충분히 이렇게 살려주고 훼손시키지 않고 또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회사가 또 이렇게 발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서로 쌍방간에 있어서 상호 존중하여 노동조합의 어떤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회사의 또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까 뭘 합의 안 했냐면요. 아까 내용들 있잖아요. 콘텐츠라 할까? 내용은 합의된 거 없지만은 그래도 만나고 나면 건설적으로 뭐 나왔습니까? 뭐 이거 다음에 만나면 또 하기로 합의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서로를 존중하기로 합의했고 서로 꽉 이렇게 서로를 윈 드랍이 아니고 윈윈 하기로 상생하기로 서로 그렇게 그 입장은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서로 하니까 토의하는 거죠. 그럼 합의문이 나오죠. 1, 2, 3. 합의문 숫자를 제가 3개, 5개, 5줄 적었다고 생각해요. 1. 뭐 오늘 회의의 결론, 오늘 회의 합의문 해갖고 1. 뭐 하고 합의했고 뭐 이거 매주 하기로 했습니다. 2. 서로 상생을 서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써서 4줄 5줄 써가지고 합의문 발표하면 이제 뭐가 동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견은 다르지만 그렇죠? 이걸 이 책에서는 작은 승리라고 그래요. 작은 승리는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적 큰 승리를 뭐합니까?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합의를 할 때 하나의 합의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합의는 계속 성장해 가지고 다양한 합의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누가 이걸 할까요? 그렇죠? 누가 이러한 합의의 기술을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문화 속에 그것을
이렇게 발현시킬까요? 누가 할까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고 느낀 사람이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말하면 내가 해야 되겠네요. 그럼 내가 이걸 하려고 보니까 현재 우리 문화나 풍토가 전혀 안 맞잖아요. 안 맞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아서 일단 그 룸을 숨 쉴 자리, 이렇게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그러더라도 토론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장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날 수 있는 시간 확보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그동안 과정 없이 결론만 냈었거든요. 과정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뭔가 이제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합니까? 이제 캠 미팅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의도적으로 뭔가 해도 되고, 하루 업무 시간 지나면 3시가 되면 그래도 다 모여서 차 한잔 하는 시간을 팀 미팅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드디어 누가 뭔가 만들어야 되겠죠. 피터 드러커는 이 책에서 피터 드러커의 언급이 나왔는데 몇 번 나왔어요. 근데 그 언급의 내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훌륭한 리더는 무엇일까? 훌륭한 리더는 무엇일까? 그렇죠? 훌륭한 리더는 무엇일까? 올바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리는 결론은 올바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훌륭한 리더가 올바른 질문, 올바른 적절한 질문을 잘 하게 되면 좋은 논쟁거리도 생기고 좋은 의사결정에 성공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질문 준비하는 거. 질문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과정상에 너무 결론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올바른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자유로운 건설적인 논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지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뭐라고 설명하면서 논쟁이 되고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한 말씀씩 좀 뭐 해보세요.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질문지를 연구해가지고 뭐 이제 이번에 신규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할 땐지 아닐 땐지 잘 모르겠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을 할 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각자 혹시 생각하고 의견도 있으시면 한 말씀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답이 이제 뭐 때라의 타이밍이잖아요. 그 누구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겠네요. 캐시플로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겠고, 뭐 이제 각자 자기 부서가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질문법이죠.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계도 해야 되지만 사회자는 참석한 사람은 뭐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질문을 해서 답을 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피터 드러커는 그렇게 말했다는데 이 책의 저자는 훌륭한 리더는 무엇입니까? 합의의 기술을 잘 가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 활발한 논쟁을 통해서 합의를 잘 해가는 그런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관리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라는 게 책의 저자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합의의 기술의 저자가 주장하는 목소리는 뭐냐면요. 목소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소통에 대한 것, 논쟁에 대한 것, 또 합의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과정 관리를 잘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합의의 기술이라는 책은 좀 무거운 책입니다. 부담스러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고, 우리 문화와 우리가 그 거리감이 너무 멀어 보여서 이걸 과연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이게 우리 문화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걸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과정 설계가 필요하고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좋은 단어들 매우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합의의 기술에 대한 것을 보다 좋은 수준 높은 좋은 의사결정의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누가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속한 조직에 어떻게 이런 토론 문화나 합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풀어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